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구 가열을 누가 일으켰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소득 수준 1% 안에 드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17%를 배출하고, 반면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소득 수준 하위에 있는 40억 명은 고작 12%만을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후 위기를 일으킨 세대하고 기후 위기를 당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이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또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세상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10번째 주제인 사회 정치적 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후위기다라고 하는 이 우리가 폭풍우 속에 우리 인류가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다 이 폭풍우 속에 동일한 배를 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항공모함을 타고 있고 누구는 쪽배, 돛담배를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기후위기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저 항공모함도 깔아 앉혀버리겠지만, 이러한 시작을 하는 단계에서는 바로 저러한 쪽배, 돛담배를 탄 이러한 배부터 피해를 입힌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가장 약하고 가난한 곳부터 바로 이 기후위기가 드러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 가로축은 그 평균 기온이에요. 각 나라의 평균 기온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 세로축은 1인당 GDP의 변화율인데,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 평균 기온이 이제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갖고서 1인당 GDP의 변화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기후 최적이라고 하는 건 지구 평균 기온이, 그 나라의 평균 기온이 13도에서 15도가 가장 최적이에요. 그 경제 성장에 있어서 너무 추워도 경제 성장하기가 어렵죠. 너무 더워도 안 되고, 딱 이 바로 13에서 15도 사이고, 그 안에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 그 다음 일본, 중국, 우리나라도 바로 지금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13도이기 때문에 이런 최적의 지금 기후 조건에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라들은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한 1도 정도의 변화로 갖고서는 그닥 그 피해가 없었어요. 물론 이러한 나라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피해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그럼 누가 주로 피해를 입었냐? 지금 저 더운 나라들이 주로 이제 피해를 입었다. 이 열대지방은 앞서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자연의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기후변의 신호가 금방 드러나는 저러한 지역들. 그래서 주로 가난한 나라들이 이러한 피해들을 주로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저 중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다음에 저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저런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좀 추운 나라들 아니에요. 그러한 나라들은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이 기후 변화로 인해 갖고 오히려 이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추운 나라가 따뜻해졌으니까요. 자, 그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거는 1991년도에서 2010년도까지 일어났었던 지구 가열,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국가 경제에 미친 영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지구 가열로 이익을 본 나라들입니다. 다 북쪽에 있는 나라죠. 다 추운 나라들이죠. 저런 나라들이 바로 기온이 올라가게 됐으니까, 이게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추운 나라가 기온이 올라갔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도 길어지고, 농사가 안 되던 곳에 농사도 돼갖고 오히려 저렇게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저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금까지 일어났던 지구 가열로 피해를 본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지구 가열을 누가 일으켰냐? 다시 말해서 누가 온실가스를 배출했나? 그거를 봤더니 지금 이익을 본 나라들이 온실가스를 저렇게 다 배출을 하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저러한 나라들은 온실가스 배출하고 별 상관이 없는데 피해는 저러한 나라들이 다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정의롭지 않은가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 간의 이제 기후 정의의 문제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 소득 수준 1% 안에 드는 사람이 전체 온실가스의 17%를 배출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 수준 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거의 전체 온실가스의 절반가량을 배출을 해요. 반면에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80억 중에 그
하위에 있는 소득 수준 하위에 있는 40억 명은 고작 12%만을 배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러한 소득 간의 이러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또한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소득 간의 이러한 기후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아야 되는 게 바로 세대 간의 기후 정의의 문제예요. 이 그림은 지금 이 출생 연도별로다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하늘색은 1.5도를 막는 경우이고 빨간색은 2도를 막는 경우입니다. 지금 뭐 1960년대생들, 뭐 70년대생들 이런 경우들은 이미 살면서 이만큼 다 배출을 해버렸잖아요. 1.5도를 막는다 해도 이미 다 배출을 해버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 어린 세대들은 그러면 1.5도를 막게 되면 자기 할머니나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 갖고 지금 6분의 1밖에 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것도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보다도 훨씬 더 적은 양을 지금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봐야 되는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미세먼지가 큰 이슈예요. 그런데 미세먼지는 한번 배출이 되고 나면 하루 이틀 사이에 자연적으로 다 붕괴가 일어납니다. 가장 오랫동안 공기 중에 남아있는 미세먼지가 한 5일 정도를 가요. 다시 말해서 미세먼지는 그냥 우리 세대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 다음 세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이 건강이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에만 이 위험을 일으키죠. 자, 그런데 이 온실가스는 한번 공기 중에 나오면 수백 년, 수천 년, 심지어는 수만 년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 얘는 누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는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굉장한 편익을 누렸잖아요. 우리가 뭐 자동차를 몰고 여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뭐 공장을 돌려갖고 좋은 이러한 상품들을 우리가 쓰고 누렸는데, 바로 이로 인해서 나온 그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공기 중에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이게 축적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의 어린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는 지금 우리가 배출해서 우리는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우리가 엄청난 편익을 누렸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세대는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한 이러한 편익은 하나도 없고요. 이 위험만을 그대로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를 또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후 위기를 일으킨 세대하고 기후 위기를 당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이 세대가 틀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세대 간의 정의의 문제가 또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기후 위기다라고 하는 거, 이건 바로 세상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갖다 극복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에서만 우리가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기후 위기가 이제 일어난단 말이죠. 기후 위기가 일어나게 돼서 이러한 자연 재난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자연 재난이 이러한 재산과 수입에 비례해서 그 피해를 보느냐?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다 큰 노출이라고 하는 건 뭐를 의미를 하냐?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에 의해 갖고 잠재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상태를 이제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취약성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집을 져도 허술하게 짓잖아요.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방제 시스템, 뭐 뚝이라든가 뭐 이러한 어떤 방제 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가난한 자들한테 약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재난, 기후 위기에 의한 이 피해를 갖다가 엄청나게 받는 이러한 상황. 그래서 똑같은 어떤 그 자연 재난에 노출이 있다 해도 바로 가난하고 약한 곳에서 훨씬 더 그 취약하기 때문에 그 피해가 크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후 위기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더욱더 악순환이 돼버리는 이러한 나락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이러한 공정함을 갖다가 우리가 파괴를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세상의 공정성을 확보를 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위기 속에서 이것이 진짜 이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회 정치적 이제 문제가 되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이거는 2005년도에 정말 미국이라고 하는 가장 우리가 문명적인 그러한 나라에서 카트리나라고 하는 그 허리케인이 한번 때렸을 때 그 뉴올리안즈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제국, 그렇게 잘 사는 제국, 가장 문명이 위대한 그러한 나라에서도 바로 저러한 자연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저 모습을 보십시오. 질서를 갖다 잡으려고 하는 자, 그 다음에 질서를 잡혀야 되는 자들의 피부 색깔이 틀리잖아요. 바로 이러한 자연의 재난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모순을 갖다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러한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살찐 꼬리의 위험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저 높은 온도 쪽에서 저게 이제 끊임없이 저 꼬리가 급격히 2배, 3배, 4배, 막 10배씩 이렇게 이제 커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커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발생 확률이 왜 그러면 저 꼬리 부분에서 커지는 게 위험하냐? 저 극단적인 날씨에 영향력이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 발생 가능성의 영향을 이제 곱하게 되면 저 꼬리 부분이 전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지를 하지는 않지만 위험이 예전에 비해서 2배, 3배, 10배씩 증폭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위험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위험이 있다 해도 이걸 긴급하게 빠른 시간 안에 이제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비상사태까지 가지를 않게 되는데, 바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그 시간 안에 대응을 하지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파국적 이런 비상사태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 1918년에 일어났었던 스페인 독감을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스페인 독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최대 뭐 한 4천만 명, 5천만 명 정도가 전 세계적으로 그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했던 그러한 이제 사건입니다. 저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바로 미국의 이제 두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그래, 필라델피아하고 세인트루이즈라고 하는 저 두 도시인데, 저 세로축은 이제 그 10만 명당 사망을 한 사람의 이제 숫자를 나타내고 있고, 가로축은 그 날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9월 17일 날, 1918년 9월 17일 날 첫 환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전혀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그러한 어떤 그 도시가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돌아갔어요. 2주나 이제 지난 10월 3일이나 돼서야 이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때 돼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는데 이제 늦었습니다. 저렇게 사망자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반면에 세인트루이즈에서는 이제 10월 7일 날 첫 환자가 나왔고, 이틀 후부터 강력한 그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발생을 안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한 달 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경제가 또 안 돌아가잖아요. 이 시장을 다 닫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이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평을 토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또 이제 사망자가 좀 줄기 시작을 하니까 한 달 넘어서 약간 풉니다. 풀었더니 다시 또 저 사망자가 훅 올라가고, 또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해갖고 또 이렇게 사망자 숫자를 줄였던 저런 이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바로 의료 체계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완벽하게 위험이 없는 세상, 세상에 그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위험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위험이 일어났었을 때 과연 우리의 사회가 그거를 통제를 할 수 있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바로 이 필라델피아는 바로 그들이 갖고 있던, 그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었던 의료 체계를 넘어가는 환자가 발생한다. 바로 이렇게 되면 파국의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고, 세인트루이즈처럼 의료 체계 아래에서 위험이 발생했다. 저건 관리가 가능한 것이죠. 저기선 지속성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다가는 우리의 역량 아래 이 위험을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의 또 하나의 이러한 측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이 실패를 했었을 때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그 대표적인 사건이 1930년대 독일입니다. 1930년대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우리가 사회체계에서 바이마르 그 공화국의 헌법이 굉장히 민주적인 헌법이다. 당시 가장 민주적인 헌법을 갖고 있었어요, 독일이. 그 다음에 독일 시민의 그러한 학력 수준이 굉장히 높았죠. 자, 그런데 대공황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민주적 헌법과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합니까? 히틀러가 총칼로 정권 잡은 사람 아닙니다.
압도적인 표로다가 바로 그런 어마어마한 독재자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저런 의료 체계가 붕괴가 되고 사회가 무질서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은 질서를 잡고자 하는 이러한 충동을 느끼게 되면서 그러한 독재자를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기후 위기를 막아야 된다.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지를 못해 갖고 식량의 위기, 물 위기, 감염병의 위기 이러한 것들이 다 닥치게 돼 갖고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되는 경우에는 바로 우리 스스로가 이 질서를 잡아달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독재자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에 우리 스스로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그러면 이 기후 위기하고 이러한 정치 권력의 이러한 시스템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표인데, 지금 이 가로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통치 권력의 그러한 강약을 갖다가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로 축으로다가는 이제 자본주의가 얼마나 이제 그 시스템이 작동을 하느냐인데, 이제 이거는 불평등과 평등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기후 그 베헤모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각자 도생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되고 내 가족만 잘 살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어떤 무질서함과 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갖고 그런 붕괴가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후 리바이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이 이제 너무 무질서해지는 이러한 세상이 되니까 정치 권력 체계가 굉장히 권위적인 이러한 정부가 이제 들어서게 되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고, 그다음에 기후 마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코로나19 이 대응에 있어서 중국이 가장 먼저 시작은 했지만은 굉장히 그 통제력을 발휘를 하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잡잖아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이 기후 위기로 인한 이런 무질서가 되었을 경우에 가장 효율적으로 이 문제를 잡는 거는 바로 이제 중국과 같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들이 이러한 문제를 잘 잡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렇다고 해갖고 우리가 저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의 그런 기준으로 잡을 수는 없죠. 우리는 굉장히 민주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러한 불평등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보지를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건 X예요. 미지예요. 바로 오늘날 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이러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이 기후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바로 훨씬 더 민주적이고 불평등이 줄어든 훨씬 더 멋진 세상을 향해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오늘날의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의 정치적인 이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는 우리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 이 위기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